면학 분위기 중요하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저희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충청남도 서산이라고. 근데 거기는 대치동만큼 치열하지도 않았고, 근데 저희는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위권을 하는 학생과 상위권 하지 못하는 학생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내가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풀어낼 수 있느냐. 이제 100점 중에서 한 6, 70점 정도까지는 누구나 다 이미 봤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그럼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암기 과목은 그나마 노력하니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요. 2등급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수학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준비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든패밀리 브루스피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핫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기적의 서울대 쌍둥이 공부법의 저자이신 여호원, 여호용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 쌍둥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올마이티 캠퍼스라는 온라인, 오프라인 수학 학원 운영하고 있는 여호원, 여호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대치동 학원에 대해서 환상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대치동 학원에 대한 편견과 오해, 이건 솔직히 맞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좀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대치동에 대한 이제 오해와 편견을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까지 돈 써가지고 용 써서 대치동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실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보면 오히려 대치동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좋은 점을 말씀드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오해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치동 가면 첫 번째 좋은 점은 일단은 학원에 대한 선택지가 많아요. 확실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국에 있는 가장 잘 가르친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학원 선택지는 가장 많은 건 사실이다. 학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 되어 있는 경향성이 있긴 있어요, 확실히. 대충해서 살아남기는 좀 어렵다. 두 번째 장점은 기본적인 면학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깔려있고, 열심히 안 하면 좀 이상한 거. 이런 분위기가 깔려있는 게 아무래도 막 노는 친구들만 많은 학교 다니는 것보다는 좀 더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장점은 전 이것도 되게 큰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적 네트워크요. 일단은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나중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했을 때 사회에서 조금 잘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큰 자산이고, 그런 친구들 보고 배울 수 있는 거. 보고 배울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같이 교류할 학부모님들 모임이 있을 거잖아요. 어느 정도 정보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좀 있으신,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모님들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인 대치동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확실한 장점이고, 사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든 돈 들여서라도 대치동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좋은 학원 많고, 면학 분위기 좋고, 그 다음에 좋은 네트워크 형성할 수 있고, 그럼 무조건 대치동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딱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본질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장점들의 본질을 잘 꿰뚫어 보면은 무조건 대치동 가야만 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좋은 학원이 많다라는 거는 여기에 있어서 본질은 뭐냐면은 우리 아이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교육을 붙이는 게 사실 본질이거든요. 여기서 선행돼야 될 거는 선택지들이 먼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부터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전국적으로 사교육열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결책들이 있어요. 정말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해결책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데 일단 대치동 가야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 두 번째, 면학 분위기. 중요하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가정 분위기야. 집안 분위기. 왜냐면 아이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는 친구들이 아니라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이고 형제들이에요. 저희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충청남도 서산이라고. 대치동의 정반대편에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근데 거기는 대치동만큼 치열하지도 않았고, 근데 저희는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집안의 면학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잘 안 돼 있고 이러면은 아무리 대치동이 있어도 아이들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네, 저는 그 대치동 이야기를 할 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항상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을 본인한테서 찾고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다. 근데 저는 약간 대치동 보내야 되냐 이런 얘기할 때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떠올라요. 계속 환경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 학원 인프라가 좋다는 말 자체가 학원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식이 일단 기본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면학 분위기도 주변 애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못하는 존재거나 거기 영향받는 존재라는 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 원인의 진단이 본인 내부보다는 외부로 향해 있잖아요. 그렇게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대치동에 가서도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확한 본질이에요. 공부 계속 잘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큰 공통점 2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로 그냥 공부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네. 저희도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저희 학원에 아이들이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으로 네네. 공부를 해서 학습 시간을 다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전체 학생 100명 있다 그러면 1등부터 100등까지 공부 시간 뽑아봤거든요. 근데 100명 중에 50등과 10등 있잖아요. 공부하는 시간 2배가 차이가 나요. 저희 학원 학생들 기준입니다. 100명 중에 50등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0시간 수학 공부를 해요. 근데 100명 중에 10등 하는 친구들 있죠. 10등 하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20시간 수학 공부를 해요. 중위권 친구들이 2주일 동안 할 거를 상위 10% 학생은 일주일 만에 끝내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부 양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또 10등이랑 1등이잖아요. 그 안에서 또 2배가 차이 나요. 공부 제일 많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일주일에 거의 35시간에서 40시간 수학 공부를 해요. 근데 물론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하는 느낌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확실한 건 노력의 양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공부 많이 못한다? 노력의 양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자신감이 없어요.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이 없고 성공 경험이 부족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단원평가 보잖아요. 네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는 건 난이도가 좀 높지만 학교에서 그냥 중간중간에 단원 끝날 때마다 보는 단원평가는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좀만 노력하면 범위가 작기 때문에 100점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소홀히 해가지고 잘 본 경험이 거기서도 부족한 거예요. 4-5개 틀려가지고 막 7, 80점 맞고 이러니까 그냥 자기는 원래 7, 80점 받는 학생 그때부터 그 친구들은 그냥 그게 스탠다드가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좀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100점 받아보잖아요. 내가 다 맞을 수 있네? 라는 경험을 한번 하는 순간 마인드가 바뀌어요. 나는 원래 7, 80점 받는 학생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주위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좀만 도움 줘가지고 100점 한번 받아보잖아요. 나 100점 받을 수 있네? 그리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한 번 100점 받아보잖아요. 나 수학 잘하네? 이 생각을 갖고 그 다음부터 떨어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올려놔야 돼요. 두 분은 아무래도 엄청나게 많은 학부모님들 상담도 하시고 학생들의 이제 어떻게 성장하는지 빅데이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결국 성적이 우상향하더라. 딱 이런 게 있어. 상담을 정말 수백 분 이상 만나봤거든요. 만나보면은 안심이 되는 경우가 있고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냐면은 부모님이 중심이 잘 잡혀있는 분이 있고요. 중심이 안 잡혀있고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멘탈이 약한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부모님 스스로가 본질을 꿰뚫고 있는 분이 계시고 부모님이 본질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르고 흔들리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얘기를 해보면 바로 느껴져요. 근데 후자의 경우 있죠. 부모님이 중심을 잘 못 잡고 흔들리고 계신 경우는. 근데 그러실 수 있다고 봐요. 여러 공부법 전문가들이나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옳은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거를 믿고 실천해보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보다 아까 말한 선행 진도라든지 유명한 학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지고 낙오될 것이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올바른 길을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부모님들을 보면 불안하고요. 실제로 그런 게 아이들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게끔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서 안타까워요. 반대로 저희가 보면서 이 아이는 공부 잘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의 본질에 대해서 올바른 관념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시고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배우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부모님들이 특징은 뭐냐면 요새 부모님들 맞벌이 많으시다 보니까 다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어떤 게 옳은 건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이라던가 이런 것들 생각보다 많이 못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잘 해주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이런 거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세요. 지금 가든 패밀리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실 거고, 네,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일 텐데, 근데 저희는 너무 뿌듯한 게 뭐냐면 저희가 유튜브 채널 할 때 취지도 뭐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걸 모두 부모님들한테 다 전수해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빠짐없이 보시면서 그렇게 체화시키셔가지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진짜 공부에 있어서 거의 준 전문가가 이제 되시고, 실제 그런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들은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유튜브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 계실 텐데, 그 중에서 정말 올바른 공부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실천으로 옮겨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성공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지 않고 현재 일단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 공부 관련해서 시험 일단 잘 봐야 된다. 당장 다가오는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 공부를 미리 땡겨서 해라. 시험 기간 한 달 잡고 그때 어떻게든 최대한 해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없으면은 시험 기간 2달 잡고 하고, 2달도 자신이 없으면 방학 때부터 시작해라. 이거를 저희가 얘기한 영상이 있었어요. 저희 학원 다니는 부모님과 학생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나서 이게 진짜 맞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아이랑 같이 실천을 옮겼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은 그 친구가 평균 한 80점 초반대 봤던 학생인데, 그걸 실천하고 나서 바로 다음 시험에서 한 문제인가 빼고 다 올백 맞았대요. 똑같은 환경에 있고 똑같은 정보를 받아들여도 부모님이 중심을 가지고 올바른 관점을 갖고 그거를 필름으로 옮긴다라고 하면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일 같잖아요. 네. 이런 사례가 무수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셨죠? 드라마틱한 일, 서울대 쌍둥이와 가든 패밀리를 구독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얘기를 들으면 설득이 되세요. 근데 금방 회귀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 믿음과 기다림이 부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방식으로 했을 때 바로 성과가 드라마틱하게 안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게 성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도 그거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인내심 중요하죠. 도대체 얼만큼 기다려야 돼요? 내가 이만큼 기다리시는 분들 봤다. 2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미술을 하던 학생이었어요. 미술을 하던 학생이어서 실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3월에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 시험에서 수학에서는 한 번도 50점 넘어본 적이 없네요. 모의고사 성적도 대부분 한 5등급 내외? 근데 미술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친구가 미술하는 학생들도 최소한의 그건 해야 되거든요. 최소 등급. 최소 해야 돼가지고 부모님이 그거 시키려고 저한테 과외를 맡기신 건데,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7월이 돼가지고 여름방학 들어갈 무렵에 갑자기 미술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계속 미술만 하던 애인데 공부는 이미 하위권인데 미술을 포기하면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딱 한 달만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다시 얘기해라. 그중 한 달 지나고 나서 아무리 생각하면 도저히 미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2 8월이었어요. 수능 1년 3개월밖에 안 남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도 자기 상황 알고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안 바라는데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서울 안에 있는 학교만 갔으면 좋겠다.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 안에 있는 데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가 하겠다는데 어쩔 수 없지. 단 너 수능 볼 때까지 선생님이 하라는 거 시킨 거 다 해. 그래 얘기했어요. 걔가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인서울 못 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성적이 기본기가 너무 없고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일단 하겠다니까 선생님은 도와줘야 되잖아요. 수학뿐만 아니라 이제 전 과목 공부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 알려주고, 일주일 단위로 해야 될 거 숙제 내주고, 일주일마다 점검하고 했는데, 근데 너무 대단했던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제가 하라는 걸 그대로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 친구가 원래 수학 한 5등급 왔다 갔다 했는데 고2 11월 모의고사 볼 때가 돼서 턱걸이 3등급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겨울방학을 보내고 나서 고3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턱걸이 2등급이 나오더라고요. 와, 소름. 그리고 4월 모의고사 봤는데 턱걸이 1등급이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1, 2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수능 때 어떤 결과가 났냐, 전 과목에서 탐구 한 과목 빼고 다 1등급 받아서 얘가 연대를 갔어요. 대박이죠. 1년 만에 연세대학교를 간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를 제가 가르쳤을 때 느꼈던 건 뭐였냐면, 성적이 한 번에 절대 드라마틱하게 오르지가 않아요. 간혹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걔 원래 머리 좋은 애인 거 아니냐. 엄마 아빠가 뭐 있겠지. 네, 원래 그냥 머리 좋고 천재인데 그냥 안 했다가 하니까 된 거 아니냐. 전 제가 직접 가르쳐 봤잖아요. 제가 얘 머리 수준 알잖아요. 저도 가르쳐 봤었어요. 네, 이 둘 다 가르쳐 봤는데 천재살 절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완전 지극히 평범. 머리 제가 봤을 때는 한 지극히 중상위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쳐 봤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진짜 올바른 방법으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노력하면 되는구나를 처음으로 깨닫게 해준 친구예요. 그래도 머리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근데 우리 애는 이해력이 좀 평균 느리다. 이해한 것 같은데, 좀 느린데 이런 친구들도 되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해력이나 이런 게 평균 이하예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노력. 성실함 하나로만 보면은 전교 탑이에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와요. 이해력이 떨어져가지고. 수학도 한 5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좀 영리하고 빠릿빠릿한 애들은 알려주면 이렇게 쏙쏙 받아 먹잖아요. 이제 이렇게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해도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이 친구가 다 그런 친구였어요. 전 과목 공부법 알려주고 이 친구는 수시 준비하는 친구였어가지고 수시 준비 관련한 것들 해서 암기 과목은 그나마 노력하니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요. 네네. 2등급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수학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이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친구가 이해력이나 사고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너는 앞으로 수학 공부할 때 모든 개념 공부를 하든 문제를 풀든 뭘 할 때 모든 것에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명확하게 답할 수 있으면 넘어가고 답 못하면은 무조건 알고 넘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의 장점이 뭐라 그랬죠? 성실함, 노력이라고 했잖아요. 이 친구는 되게 구직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시키는 고지 곧대로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라는 질문 던져서 답할 수 없으면 무조건 알고 넘어가고 해결을 못하면 쌤이 알려줄 테니까 새벽이라도 쌤한테 연락해서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새벽 2시에 저한테 전화도 오고 막 있거든요. 선생님 분모에는 0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왜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부분 다 아는 건데 몰라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졸업할 때 되니까 내신에서 애가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건 아닌데 2점 후반대 정도의 점수가 나왔어요. 서울에서 중위권 대학교 정도 노려볼 수 있는 내신이 된 거거든요. 이 친구가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철도, 교통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철도 덕후라고 부르는 친구였는데 진정성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보면은 단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본인 관심 전공에 대한 얼마나 진정성이 있게 노력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봐요. 근데 이 친구가 노력, 진정성 이런 게 장점인 친구잖아요. 수시 마지막 쓰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생활기록부를 봤어요. 생활기록부를 봤는데 그 감동이었던 게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동안에 노력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약간 이 친구 생각하면 저도 그러네요.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 해당 학과의 합격자 커트라인 있죠. 보다 낮은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가고 싶으니까 일단 그 학과를 지원을 했어요. 저희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렵다. 네, 솔직히 시립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 해보자. 준비해가지고 했어요. 준비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뭐냐. 네, 뭔지 알고. 네, 좀 줘. 네, 저도 찡한 스토리예요. 진짜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해줬냐면, 진짜 솔직히 여기 학교 지금 내신 성적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교수님 너 뽑고 싶을 것 같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가 면접을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이 친구가 되게 해맑게 교수님이 자기를 되게 흐뭇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결과가 나왔는데 장학생으로 합격했어요. 제가 잠깐 멈추고 제가 아무도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진정성이 그 교수님들한테 그대로 전해져가지고 성적 미달이라고 생각했는데 장학금을 받고 합격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 사례를 보면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안 될 것 같고 막연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 라는 걸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기다림의 기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2달 만에 바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반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3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이면 6년이 걸릴 수도 있다. 네, 그렇지만 정말 그 중심을 잘 잡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적어도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후회 남지 않은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공의 결과를 누구나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대치동 수학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수학 1등급으로 뚫어버리는 한 끗 차이 이것. 상위권을 하는 학생과 상위권 하지 못하는 학생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내가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풀어낼 수 있느냐. 이 차이거든요. 이제 100점 중에서 한 60, 70점 정도까지는 누구나 다 이미 봤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20점, 30점은 내가 시험장에 처음 보는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변별력 있는 문제라고 보통 부르죠. 수능 같은 경우는 더 많아요. 요새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결국에는 내가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이게 결국엔 가장 중요하다. 그럼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한 거고 그게 없는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걸 못 갖췄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딱 이거예요. 문제 풀다가 막히잖아요. 막혔을 때의 태도가 달라요. 누구나 다 막힐 수 있어요. 근데 막혔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되는 학생들은
내가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해요. 해결책이 떠오르진 않았지만 문제에서 이런 조건들이 주어졌는데 내가 공부했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저런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하면서 점점 정답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스스로 계속 꾸역꾸역 해나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막혔으면은 나 이거 모르겠다 하고 바로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그 방법을 찾아나가는 사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다. 쉽게 생각하면 수학 가장 잘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어렸을 때부터 올림피아드 이런 거에 수상하고 이런 애들.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 시험 보러 가면은 3시간 동안 5문제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줘요. 1시간 동안 짧게는 30분에서 길면 한 1시간 이상 동안 풀어야지 풀리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처음 보자마자 풀이법이 당연히 안 떠오르게끔 돼 있을 거잖아요. 애초에 수학 잘하는 애들은 처음에 보자마자 풀릴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끝끝내 고민하면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려운 문제들 10문제를 풀었어요. 그중에 한 3개 맞췄다고 해봐요. 네.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 7문제 모른다고 생각하고 바로 해설지 보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10문제 풀었는데 7문제 못 풀었다. 그러면은 또다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못 푼 7문제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요. 한 문제당 최소 10분에서 20분 정도 다시 풀어보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신기하게도 그 못 풀었던 7문제 중 2-3문제가 풀려요. 제가 애들 가르치면서 수도 없이 해봤는데 대부분 애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애들이 어떤 걸 경험하느냐? 처음엔 나는 이거 못 푼다고 생각했는데 더 고민해보니까 되네라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애들한테 느끼게 해줘야 돼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풀어도 못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가 다시 풀었을 때 어떤 시도들을 했는지 다 적어보라. 그러니까 보면은 스텝이 1, 2, 3, 4, 5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5단계를 거쳐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스텝 1에서 막혔을 수도 있고 스텝 4까지 가서 마지막에 그 단계를 못 넘어간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네. 너가 어떤 시도까지 해봤는지를 무조건 적어놓으라 그래요. 설령 정답을 틀렸어도 내가 그걸 찾아나가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단계를 넘어가는 딱 그것만 배우면 되는 거죠. 좀 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보통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못 푼 문제들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1시간 붙잡고 있으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령 고민해서 못 풀어냈다고 하더라도 방금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이게 절대로 헛된 공부가 아니라 이게 훨씬 더 실력 늘리는 공부라는 거죠. 이번에 기적의 서울대 쌍둥이 공부법 신간 도서를 이제 발간을 하셨는데요. 이 책은 누가 읽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이 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부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시중에 공부법 책들 좋은 거 많잖아요. 거기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은데 중요한 거는 당장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일단 인지를 해야지 그거를 해결하는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책 쓸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단순히 읽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자라는 거를 가장 중점을 두고 썼어요.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썼냐면 이 책을 통해서 마치 저희의 멘토링을 받은 것처럼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얻어가실 수 있게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썼어요. 소중고, 학생, 학부 상관없이 공부하다가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순간에 이 책의 진단 체크리스트를 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공부 의욕이 없다. 그럼 공부 동기부여와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의 지점들이 구체적으로 체크가 돼요.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또 뒷장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국어 공부가 잘 안 된다. 국어 공부 관련된 체크리스트 체크해보고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파악해가지고 솔루션을 실천해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는 모든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서울대 쌍둥이 멘토를 옆에다 붙여놓고 조언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책을 사보시면 최대한 저희가 도움 많이 되게끔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님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구매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읽어보니까 솔루션 중심으로 되게 유익하게 적으셨더라고요. 저도 제 자녀에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